오늘 당신에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내가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뼈저리게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단어 하나가 인생을 가볍게 만들기도 혹은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말은 물에 떨어진 먹물과 같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번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흘러간 말이 금방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은 사람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잔향은 가끔은 돌처럼 무겁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 이 말 하지 말걸 하고 입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진 적이요. 누군가를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돌아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만나고 회사를 꾸리고 가정과 사업 사이에서 선택을 반복하며 본 것은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방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이 다음 10분 동안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적어도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고 조용하게 지켜줄 7가지 원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는 실제 사례와 은유, 그리고 한국 사회와 비즈니스 문화에서 배운 실전 교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짧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한적한 항구에 작은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배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나사가 느슨해져 있을 때 바다의 큰 파도 앞에서 그 배는 균형을 잃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이 오기 전 작은 말 한마디가 나사와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느슨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로 그 작은 나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하기 전에 멈추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입을 열고 어떤 사람은 침묵을 지킬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 공감받고 싶은 욕구, 혹은 가벼워지고 싶은 심정에서 옵니다. 우리는 약해진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준 약함은 위로가 아니라 정보가 되고 그 정보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오래 떠돕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동네 어르신의 허리 통증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마을 모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에게 조용히 허리가 잘 견디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온정적인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분에 대한 주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의자를 가져다 주며 배려를 보였지만 다른 시선에서는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묘한 거리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약함이 그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해 버린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사업 초기에 가난과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반응, 협력업체의 수군거림은 때때로 냉혹했습니다. 약함이 흘러나오면 그것은 동정이나 도움 대신 판단과 거리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약함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털어놓는다.
여기서 중요한 은유 하나 더 드립니다. 약함은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나지만 한번 떨어지면 산산조각 납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붙여도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타인의 약점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약점을 통해 당신을 평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죠. 지금 들으신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지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의 약함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위로를 얻으려는 시도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 약함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나누어라. 공개적으로 드러낸 약점은 당신을 규정짓는 레이블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한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공유 전 3초 멈추기. 당신이 말하려는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 3초만 생각해보라. 공유 대상 점검하기. 이것을 들은 사람이 당신을 돕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가? 대체 행동 준비하기.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대신 일기나 편지로 먼저 정리해본다. 필요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나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만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작은 남기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흘려보낼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가족 이야기는 집 안에서 끝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것 중 한 가지라도 바꿔보고 싶다면 손가락 하나로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집과 가족 관계를 지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제목부터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이것은 내가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배운 교훈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진실입니다. 사람은 밖에서는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입이 풀립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족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오해, 작은 불편함, 하루의 피로가 가족에게 쌓이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내 속을 조금 덜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말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상상, 감정, 편견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색은 대부분 당신이 처음 말한 것보다 훨씬 짙어지고 훨씬 왜곡됩니다.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 작은 오해가 있었던 날, 가슴이 답답했던 그녀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와 조금 작은 일이 있었어요. 그저 하소연처럼 한 줄로 끝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더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더라. 사이가 멀어졌다더라. 그녀에게 돌아온 말은 원래 말보다 10줄도 넘는 이야기였고 이미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진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원래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사실이고 상황 설명이지만 남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자라납니다.
당신이 말한 작은 불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큰 문제 혹은 가족 불화의 신호처럼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국 당신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 상처는 고스란히 당신 몫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국적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평판, 체면, 가정 내부의 이야기, 집안일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척도이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가정 문제를 들으면 사실보다 크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때로는 인정 없는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이 다시 당신 가족에게 상처로 돌아갑니다. 나는 젊은 시절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제는 회사에서 해결했고 집안 문제는 집에서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나와 가족의 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람은 우리의 삶을 모릅니다. 그들은 작은 조각의 정보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불만은 집안에서 보면 촛불과 같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비추고 때로는 작은 갈등을 부드럽게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촛불이 집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그 빛은 바람을 만나 어느 방향으로 번질지 모르는 불씨가 됩니다. 어디서 불이 붙을지, 누구의 마음을 태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이야기로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 말하는 것이 단지 감정의 해소인지 아니면 해결을 위한 대화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감정 해소라면 그건 가족 밖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문제는 반드시 가족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몇 번의 호흡, 한 잔의 물,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남에게 말하는 순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복잡하게 변합니다. 셋째, 가족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대체 문장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조금 복잡해서 잠시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고 해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3 문장은 갈등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표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2번째 원칙을 요약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은 집 밖으로 나가면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로 변한다. 그 이야기는 당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며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가족 이야기는 반드시 집 안에서 끝내라.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주제입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돈은 말로 꺼내는 순간 사람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3번째 원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남긴다. 이것은 내가 사업을 하며 은행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이 원칙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온도에 더 예민해지고 관계는 조용한 균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안정이고 용기이고 때로는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의 존재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말하느냐, 누구 앞에서 꺼내느냐,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미묘하게 틀어지는 순간 관계는 아주 조용히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대부분 절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 후 예상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가벼웠던 어느 날, 평소 함께 산책하고 막걸리 한 잔 나누던 이웃과 마주 앉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그분은 이렇게 아주 가볍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번에 퇴직금이 좀 나와서 숨통이 트이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쌓인 답답함을 툭 털어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같이 가던 산책도 덜 부르게 되고, 장 보러 갈 때도 괜히 시간대를 어긋나게 하고, 대화를 걸어도 예전 같은 활기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어르신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무언가 달라졌다. 며칠 뒤에는 이런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쪽은 퇴직금 넉넉하게 받았다던데 우리처럼 굳이 도와줄 필요 없겠네. 아, 저 집은 형편이 우리와 다르구나. 바로 이거입니다. 돈 이야기는 사실이든 아니든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 다른 의미로 변합니다. 듣는 사람의 처지, 감정, 비교의식이 덧붙여지면서 말은 전혀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당신은 가볍게 던졌지만 상대는 무겁게 받아들이는 말. 당신은 잊었지만 상대는 오래 기억하는 문장. 이것이 바로 돈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돈과 관련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 구조 속에 살아왔습니다. 학력, 직장, 재산, 자녀의 성취, 이런 모든 기준들이 무의식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조용히 말했어도 상대는 그 말 위에 자신의 정서와 상황을 덧칠합니다. 그 결과 원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몇 가지 솔직한 경험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키울 때 자금이 모자라 은행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협력업체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절대로 밖에서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를 가볍게 하고 상대를 무겁게 만든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언제나 벽이 됩니다. 벽은 소리 없이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은유를 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지만 그 형태는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같은 말도 누구에게 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밝은 마음으로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돈 이야기는 반드시 목적을 가진 상황에서만 하십시오. 가족 재정회의, 실제 필요한 조언, 혹은 명확한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만 말하십시오. 감정 해소, 자랑, 불만의 형태로 흘러나오는 순간 관계가 상합니다. 둘째,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사실만, 짧게, 감정 없이 말하십시오. 그 어떤 표현도, 그 어떤 억양도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 상황이 이렇다.
감정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셋째, 평소에는 돈에 관해 침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침묵은 가볍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을 단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빛처럼 보이지만 그림자처럼 남는다. 그림자가 깊어지면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다친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돈 이야기는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로 꺼내지 마라. 다음 이야기는 네 번째 원칙, 즉 남의 비밀을 입에 올리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신뢰다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의 비밀을 입에 올리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신뢰다. 이 원칙은 그 어떤 관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행동과 직결됩니다. 돈 이야기가 마음의 그림자를 남긴다면 비밀을 흘리는 행동은 마음에 금을 냅니다. 금은 붙여도 흔적이 남고 금이 다시 생기면 그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사람됨, 당신의 신뢰, 당신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던 시절,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고 계약을 맺고 갈등을 조율하던 그 시기,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눈도 아니고 손도 아니었습니다. 입이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인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남의 이야기를 흘리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옆에서는 어떤 비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함께 일하던 젊은 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주변에서 칭찬도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같은 팀의 동료 한 명이 개인적인 고민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요즘 집안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이야기는 무겁고 조심스럽고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만큼은 정말 약속을 지킬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직원은 그 무거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가볍게 흘려버렸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말이야, 요즘 이런 일이 있다더라고. 그저 걱정된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말 한 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보다 먼저 달립니다. 그날 오후 이미 사무실 절반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맡겼던 동료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이 변했고 말투가 차가워졌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직원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을 흘리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비밀을 들킨 사람은 분노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멀어짐입니다. 한 번 멀어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변명할수록 더 얇아지고 결국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비밀을 흘려서 무너지는 것은 그 비밀의 당사자만이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용히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 판단은 당신의 이름 옆에 오래 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약속을 크게 하지 않아도 단 한 번 비밀을 어기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은유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은 잠긴 금고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밀을 맡긴다는 것은 그 금고의 열쇠를 잠시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금고보다 먼저 당신이라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금고가 열렸다는 사실보다 열쇠를 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믿음의 구조가 특히나 깊고 강합니다. 한 번 신뢰를 얻으면 오래 가지만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의 회장들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학력도 경력도 아니라 입이 무거운 사람인가였습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한 것이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일도 지키고 약속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매우 실용적인 3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당신은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첫째, 나는 그 이야기 들은 적 없다는 표정을 지어라.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소문도 당신의 입에서 다시 나오지 않게 하라. 입을 닫는 것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 누군가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한 문장으로 답하라. 내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여기서 끝낼게요. 말은 짧을수록 신뢰는 길어진다. 셋째,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질 때 이렇게 말하라. 이건 내가 말해서는 안 될 이야기야.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스스로를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4번째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남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다. 반대로 누군가의 비밀을 흘리는 순간 잃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5번째 원칙은 훨씬 더 일상적이지만 훨씬 더 깊고 조용하게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바로 자랑과 비교, 이 2가지가 사람 마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지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인 예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 원칙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랑과 비교는 사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이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인간관계를 흔들어 놓는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면 나누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내가 이만큼 살아냈다는 흔적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쉽게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툭 넣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돌멩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게를 늘려갑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외손자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평생 손자를 위해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기다려 왔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친구 할머니에게 아주 가볍게, 정말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애가 이번에 때 합격했네. 참 대견하지. 그 말 한 줄은 그저 기쁨이었고 행복의 나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은 미소였지만 아주 미세한 굳어짐이 그 속에 자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비교의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는 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이 질문들은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할머니의 산책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차를 마시자는 말도 뜸해졌습니다. 대화는 예전처럼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속 작은 돌멩이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꿔버렸을 뿐입니다. 자랑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랑은 말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하나 얹습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묵직해지고 결국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자랑이라고. 그냥 기뻐서 말한 거지. 내가 대단한 건 아니고 이번에 운이 좋아서. 말하는 사람은 겸손을 첨가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뒷부분, 즉 잘됐다, 성공했다. 하체는 핵심만 마음에 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말은 겉으로 흐르지만 감정은 안쪽에서 움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비교의식이 특히나 강합니다. 학력, 직장, 재산, 자녀의 성취,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니 자랑은 정말 작은 불씨만으로도 마음속 비교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자랑은 설탕과 같습니다. 조금이면 달콤하지만 많아지면 물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달콤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설탕 한 숟가락을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깊은 마음속 짠맛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쁜 일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행복한 소식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랑은 상대의 마음 상태를 모를 때는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기쁜 날, 누군가는 슬픈 날일 수 있다. 내가 성공한 날, 누군가는 실패한 날일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기쁨은 칼날이 된다. 둘째, 기쁜 소식은 결과보다 과정을 나누어라.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합격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함께 버티느라 고생이 많았지. 결과는 비교를 낳지만 과정은 연결을 낳는다. 사람들은 성공을 비교하지만 고생은 공감한다. 셋째, 자랑하고 싶을 때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편안할까? 만약 잘 모르겠다고 느껴진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번째 원칙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을 빛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을 더 오래 신뢰한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원칙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바로 분노와 끝없는 하소연이 사람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진실. 이 이야기는 노년에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외로움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그 위험성을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6번째 원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익숙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말의 습관입니다. 바로 분노와 끝없는 하소연은 결국 사람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진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날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나를 건드리는 말 한 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돌처럼 쌓이면 우리는 그 돌을 누군가에게 던지고 싶어집니다. 그 돌이 곧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부드럽게 깎아 먼지가 된 채 쏟아내는 것이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두 가지는 사람을 가장 조용히, 가장 깊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래 알고 지낸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사이가 좋고 웃음이 풍부한 집이었습니다. 이웃들도 그 부부를 보면 늘 말했습니다. 두 분은 참 보기 좋네. 서로 기대고 사는구나. 그런데 은퇴 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는 혼자 지내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일상에 작은 불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들의 반복이었죠. 식사 준비, 청소, 생활 패턴의 간섭. 사소한 불균형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동네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끊이질 않아. 왜 저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웃은 처음에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이해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루, 이틀. 그런 하소연이 계속되자 이웃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공감이었지만 나중에는 피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대화도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분노는 돌처럼 던져진다. 맞으면 아프다. 하지만 피하면 끝이다. 그러나 하소연은 비처럼 스며든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차갑게 만든다. 하소연을 듣는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의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맞습니다. 말한 사람은 편합니다. 그러나 들어준 사람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나도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새벽에 먼저 현장으로 가 원인을 찾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변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행동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을 찾습니다. 말이 적어도 따뜻한 사람,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반대로 계속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옆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비어갑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매우 실용적인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분노가 치밀 때 3초 멈추기.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말은 멈춘다. 그 짧은 멈춤이 관계를 살린다. 둘째, 하소연이 올라올 때 노트에 먼저 쓰기. 글로 쓰면 감정은 정리되고 말로 쏟아낼 필요가 줄어든다. 적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는다. 셋째, 감정이 가득 찼을 때는 행동을 먼저 선택하기. 청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끓이거나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을 가장 빠르게 바꾼다. 이제 6번째 원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분노는 삼키고 하소연은 줄여라. 그것만 해도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훨씬 오래, 훨씬 따뜻하게 머무른다. 이제 다음 7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이 원칙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외로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바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부정 한마디, 그 작은 말이 어떻게 사람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지 다음 부분에서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외로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말의 습관입니다. 바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부정 한마디가 사람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도 없이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아. 진짜는 말이야. 이 말들은 논쟁이나 공격 의도 없이 그냥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속에 깊게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웃으며 넘기던 말들이 나이 들면 조용히 박혀 오래 남습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래 마주치던 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서는 분이었죠. 사람들이 의지하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꺼내기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악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어서 바른 말을 하고 싶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 마음이 언제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참 정확하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마음속에 아주 다른 감정이 쌓입니다. 내가 또 틀렸나? 말만 하면 고쳐지네. 괜히 창피해지네. 그냥 이야기하지 말자. 바로 이때 부정 한마디는 작은 수치심이 되어 상대의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치심은 목소리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자랍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그 어르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책도 혼자 나가고 모임에서도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 않고 누가 먼저 질문을 건네는 일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화낸 적 없고 그 누구도 그분을 비난한 적 없지만 조용한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는다. 지적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 옆에 머물고 싶어 한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정보, 지식, 판단보다 마음의 온도가 더 큰 힘을 가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나 역시 사업을 하면서 같은 진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의견이 다를 때 사람들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그럴 수도 있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관계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을 줄이고 공감을 먼저 건네기 위한 실전 기술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시작하기 전에 공감 문장 한 줄을 넣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이 문장 하나로 사람 마음의 문은 절반 이상 열립니다. 둘째, 의견을 말해야 한다면 반대가 아니라 제안 형태로 말하십시오. 내 말도 조금 참고해줘. 혹시 이렇게 보는 건 어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내 말도 맞아. 이런 문장은 논쟁을 만들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느낌을 줍니다. 셋째,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단 2초만 멈추면 말의 온도는 바뀝니다. 급하게 말한 사실은 관계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잠시 멈춘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번째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정 대신 공감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고치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제 7가지 원칙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주는 마지막 결론, 즉 말 한마디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진실을 마지막 부분에서 깊고 조용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원칙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주는 이야기, 바로 말 한마디가 노년의 인생을 바꾼다는 진실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수없이 많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말, 평생 이어지던 우정을 갈라놓은 말, 가족 사이를 싸늘하게 만든 말, 그리고 반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따뜻한 말, 한 줄도 보았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말이라는 것은 물에 떨어진 먹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번지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 한 줄이 조용히 번져나가며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리되며 남을 사람만 남습니다. 어릴 때처럼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모임이 활발하게 생기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마음 편한 사람 몇 명이 남아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뱉는 말의 온도입니다. 말은 가벼운 듯 보이지만 평생의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요소입니다. 말 한 줄의 온도가 따뜻하면 사람이 모이고 차갑거나 뾰족하면 조용히 떠납니다. 7가지 원칙을 돌아봅시다. 약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 가족 불만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 돈 이야기가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 남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내 이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자랑과 비교가 돌멩이를 남긴다는 것, 분노와 하소연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부정 한마디가 외로움을 만든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말이 곧 사람이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이가 들면 더 솔직해지는 거지. 그냥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스스로의 관계를 좁히는 칼날이 됩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의 칼은 종종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고 그 베인 마음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말의 온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편안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언제나 사람이 남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작은 나사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멈춘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먼저 내 말부터 차분히 다스려라. 내가 내뱉는 말의 온도를 낮추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이 자연스레 모여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말이 조용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사람이 머물고 그 사람이 머물면 노년은 외롭지 않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줄만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